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2살이 된 기업의 주인이자 이제 갓 뒤돌이 지난 아름다운 딸의 아빠입니다. 저와 아내는 요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꽤 어린 나이에 결혼한 편입니다. 제가 27세, 아내가 25세였던 해에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이 일찍 결혼했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부부는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빠르게 결혼했어요. 어쩌면 꽤 시시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부부를 이어주신 소중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장인으로서 아주 기이한 인연이었는데요. 그 인연 덕분에 장인과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시작은 그랬어요. 당시에 나는 군인 티를 벗은 대학교 복학생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15년 경력을 가진 목사로 큰 교회에서 일하셨어요. 제 어린 시절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께서는 불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사실 부모님은 부유한 환경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는 그 당시 누구든 알만한 의류 브랜드를 경영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교육자로서 일하시고 계셨어요. 초등학교 교사로서 오랜 기간 일을 해온 아버지께서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불운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위기에 직면했는데 그 시작은 10년 넘게 함께 사업을 하던 동료의 배신이었습니다. 동료는 서울에서 아파트 2채를 살 정도의 돈을 갖고 어느 날 갑자기 도망쳤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도록 그가 나타나지 않자 점점 희망을 잃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때쯤에는 어머니도 일자리를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럼 참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어머니께서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잠시 일을 쉬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처음 회사가 어려워졌던 시점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곧 괜찮아지겠지 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런 희망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회사는 순식간에 아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명성을 쌓아가던 기업이었지만 자금이 사라지고 난 뒤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온 거죠.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줄 수가 없었던 아버지는 은행부터 시작해서 법망을 벗어난 고리대금 목자들에게까지 손을 빌려야 했으며 한두 푼씩 빚이 쌓여가는 속도와 경쟁이 하듯 회사 사무실은 손 쓸 새도 없이 새빨간 압류 판정서로 덮여갔다고 합니다. 그때쯤 되자 공장을 계속 운영할 여력도 없었고 아버지는 본인 소유의 모든 건물과 땅을 경매에 내놓아야 했어요. 심지어는 갓난아기였던 저를 포함한 세 식구가 모여 살던 아파트까지도 빚쟁이들의 손에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때쯤 아버지는 피땀을 흘려서 가족을 부양하려 애쓰셨어요. 해보지 않은 일을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아침에 기본적으로 일어나면 우유와 신문을 동시에 배달해야 했고 그날 인력사무소에 나가 막무가내 노동을 하셨죠. 저녁이 되면 공사장에서 퇴근한 뒤 사람들로 붐비는 번화한 대리운전 일까지 하셨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무색할 정도로 집안 사정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결국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결혼 예물로 받았던 금시계까지 팔아야 해서 상황이 절박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끝까지 팔지 말자며 차라리 당신이 밖으로 나가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강경한 태도로 동네 전당포에서 시계를 가져오고 저녁에 돈을 가득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차는 몇 일 동안 밥을 차렸고 아들은 온통 굶어갔는데 지그꼴을 보고도 금시계를 팔아서라도 돌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수 없는 남자가 얼마나 될까요? 어머니는 그때 기억이 떠올릴 때마다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계는 어머니께서 교사로 일하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큰 결심을 내리고 구매하신 것이었어요. 비싼 명품 브랜드 제품은 아니었지만 순금으로 장식된 것이었죠. 게다가 뒷판에는 영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함 이니셜이 나란히 박혀 있었다고 해요. 손목에 차는 띠는 갈색 염색된 양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길이까지 아버지의 손목에 꼭 맞춰져 있어서 그걸 차고 있는 아버지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멋졌다고 하셨답니다. 어릴 적에는 그 시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종종 그것을 차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상상했습니다. 그 망상에 빠져 가난하고 배고픈 현실을 잠깐이나마 잊으려고 했죠. 시계 이야기를 잠시 미뤄두고 먼저 그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물론 조금이라도 가게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맞벌이를 고려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제게 돌봐줄 지인이나 친척이 전혀 없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보내기에 가정이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두 분은 제가 딱 3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더 힘들 것이라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말을 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는 어머니도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하며 조금이나마 여유롭게 가정을 꾸려갈 결심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밤낮 없이 일탈을 옮겨가며 근무를 하다 보면 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다시 출근해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때문에 그날도 아버지는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장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억에 따르면 왜인지는 몰라도 그날따라 아침부터 영예가 미지근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오늘 좀 쉬어요.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 라고 하니 든짓이 말씀까지 하셨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일용직이란 자신이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같은 회사에서 숙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해고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버지도 이러한 슬픈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쉬려다가 평생 쉬게 될까봐 걱정합니다. 대신 일찍 퇴근할 것이며 간만에 같이 저녁을 먹자고 어머니의 떨리는 마음을 달래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리던 어머니께서는 걱정하던 내용의 연락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람을 재촉하는 듯 날카롭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이던 중이었던 때 조심스럽게 거실 바닥에 저를 내려놓은 뒤 냉큼 수화기를 집어 드셨어요. 여보세요. 낡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30대 초반 정도의 남자의 것이었다고 해요. 잔뜩 겁을 집어 먹었는지 사정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형수님 수철이. 철이 형님이 사골당했어요. 알고 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아버지와 같이 공장에서 일하시던 인부였다고 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일하러 가셨던 아버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근무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은 옷을 만들기 위한 천을 가공하는 공장이었어요. 의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안 2년이 지난 사장님의 업장이었습니다. 극한 사정을 듣고 일자리를 제공해 주셨기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 공장에는 뜨거운 스팀이 나오고 무거운 철로 옷감을 내려 누르는 등 매우 위험한 기계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높은 압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2장의 옷감을 붙여버리는 기기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모든 기계의 안전을 위한 장치가 필요했는데 인부가 가까이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센서가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했죠.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사람의 신체 일부나 작업복이 기계 안으로 엉겨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장장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한다면 왜 굳이 정상적인 기계를 멈추게 하느냐는 것이었죠. 센서가 매우 민감하여 작업자들이 약간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즉시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한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적어도 30분 동안 생산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해진 기한에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데 기계가 꺼지면 계획이 지연되어 거래처와의 신뢰관계가 흔들릴 수 있고 이는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욕심을 부리기 위해 중요한 안전장치를 꺼둔 결과로 인해 더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하기를 그날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맡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자리를 잡았고 몇 시간 동안 힘든 노동을 계속 반복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기계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는 매일 사이에 천이 끼어서 발생한 과부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에 다가갔고 이런 상황은 이전에도 종종 발생해 익숙했기 때문에 함께 일하던 동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팔을 쭉 뻗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틈새에 끼인 두꺼운 옷감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익숙한 손질로 문제를 해결한 후 돌아섰을 때 하고 있던 신세를 노련하게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안전복을 착용하고 있던 끄트머리가 순식간에 나눈 사이에 기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공장은 끔찍한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압력 가운데 가장 먼저 기계에 꺼진 것은 아버지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계에 의해 온몸을 덮치는 고통 속에서 연신 신음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동 제어 장치가 꺼져 있어서 기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했습니다.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동료들은 급히 달려와 전원을 차단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기계 작동 방법을 알지 못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상황을 지켜보던 사무직 직원이 공장 전체의 전력을 차단하고 해결했다고 합니다. 기계는 그 무거운 움직임을 멈췄다고 알려졌습니다.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아버지는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채로 있었습니다. 혈액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아버지는 급히 근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피를 잃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기 전에 쇼크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저를 품에 안고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의사가 아버지의 사망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하자 의료진은 아버지의 온몸을 덮고 있던 흰 천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어머니의 눈에 비친 것은 핏기가 싹 가시면서 새파랗게 질린 아버지의 얼굴이 아직 기억에 남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한 아들이 아마도 걱정했던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버렸다고 해요.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날 거기 계셨던 누군가가 기계 작동을 알고 있었다면, 그 순간 천재가 갇히지 않았던 것이라면, 아버지의 작업복이 잘 맞았다면, 아버지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상상은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미 아버지는 먼 곳으로 떠나셨고 그 후 우리 집은 급기야 가난해졌습니다. 가세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지만 저희는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곳에서도 우린 내쫓길 판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늘은 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아직 젖먹이인 저를 돌보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하던 우유와 신문 배달일을 계속 이어받아 매일 아침 동네를 돌아다녀야 했죠. 다행히도 배달 대리점 사장님이 사정을 딱하게 여기셔서 어떻게든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늘 저를 등에 업고 계셔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시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동네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하셨을 때에도 홀이나 주방에서는 머물기 어려웠죠. 대신 여름에는 뜨겁고 습기가 많으며 겨울에는 사르르한 바람이 불어오는 뒷마당에서 펄펄 끓는 물을 받아 기름진 불판이나 그릇을 닦는 일을 맡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엄마는 그때 분필을 잡고 덜 힘들어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죄송해지네요. 그동안 등을 업어주는 제가 혹시 덥거나 추워서 걱정이 되었던 나머지 당신께서는 일반 바지와 앞치마로 갈아입으셔도 제게는 꼭 계절에 맞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입히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름에는 얼음팩을 제 머리 위에 올려주시고 겨울에는 똑딱이 손난로를 급식봉 중에 넣어주시곤 하셨어요. 어렸을 적이라서 당연히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요즘에는 가끔 어머니와 그때를 떠올려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눈물이 나곤 해요. 어쨌든 어머니의 사랑과 주변 분들의 배려 덕분에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중학교까지는 필수 참고서를 제외하고는 돈을 쓸 일이 없어서 괜찮았어요. 다정한 선생님들 덕분에 교사용 교재를 받아 공부할 수 있었으니 크게 문제 없었죠. 또한 선배들이 입었던 해진 교복으로 무료 급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구들에게 손가락질과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못된 말로 상처를 주는 정도였지만 아주 가끔은 손찌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의외로 제가는 차라리 매섭게 날아오는 주먹질과 발길질이 더 견디기 쉬웠어요. 어린 날에 제게 가장 큰 상처였던 건 부모님에 대한 욕설이었거든요. 각 학교마다 악한 친구들을 골라 괴롭히는 불량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쉬는 시간마다 제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어요. 그 이유는 주로 쉬는 시간에도 교과서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재수 없다는 것이었죠. 차라리 제에 대한 욕설로 그쳤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은 꼭 돌아가신 결림이에요. 아버지와 허리가 휘어일하시는 어머니를 조롱하며 걸고 넘어졌습니다. 야,
거지. 너희 아버지가 죽었어. 라거나 너네 엄마가 식당에서 일한다더라고 하며 너희 집이 음식물 찌꺼기로 산다는 등의 말을 했었죠. 이런 막말들에게 왜 그렇게 대응해야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이지만 알 수 있었죠. 만약 내가 여기서 반격한다면 그 애들의 부모님에게 그 애의 얼굴에 아주 작은 상처라도 내는 순간 우리 엄마가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 애들의 부모님은 푼돈을 치료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허리가 휘어진다는 생각으로 그런 조롱과 비웃음은 슬프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그때 제게는 오로지 열심히 공부하여야겠다는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불량 학생들에게 신경을 쓸 것이 없었습니다. 겨울도 거의 없었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 말이 꼭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훗날에는 꼭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다는 희망이에요.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친구들과 PC방에 가거나 같이 떡볶이를 시켜 먹는 것보다도 혼자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더 값지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하시는 간의 수퍼와 아르바이트를 도와드려 했기 때문에 온전히 교과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학교에 머물 때뿐이었으니 아무래도 더 간절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의무교육 기간이 끝나자 어머니가 제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몸 전체에서 느껴졌어요. 게다가 다른 아이들은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다니는 학원을 감안할 때 몇만 원짜리 온라인 강의조차 듣기 어려운 상황이라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상황보다도 어머니의 마음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도 어린아들을 돌보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해하셨거든요. 그래서 일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까지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는 교실에서 누군가 미리 푼 문제집을 풀고 있을 때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죠. 악착같이 공부한 덕분이 아닐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는 원하던 대학교에 수시 지원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실력이 출중한 친구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격한 이유는 아마 저를 어여쁘게 여기시던 담임 선생님의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에 컴퓨터 한 대가 없어 수시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던 저를 교무실에 불러 앉힌 후 담임 선생님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어요. 농어촌 특별전형부터 사회적 배려자, 오선 전형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 두꺼운 서류를 프린트해 주시기까지 했죠. 겨울에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수도권 명문대학 의뢰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젠가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저희 아버지처럼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 소식은 그 무엇보다도 값지게 느껴졌어요. 첫 학기 개강을 딱 하루 남기고 있던 날, 저는 아버지의 납골당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렸어요. 아버지, 부디 제가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늘에서나마 저를 지켜보고 응원해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처음 서울에 올라와 대학에 다니니 어찌나 새로운 것들이 많은지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밤의 번화가와 비교해보니 저 같은 시골 촌놈과는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멋쟁이 동기들 중에서도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일명 헌혈 카페였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합격 근처에 헌혈 카페가 있어서 매달 한 번씩 그곳을 방문하여 약 350ml의 혈액을 기부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제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몇 장의 설문지를 작성한 후 의사님과 짧은 면담을 거쳐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 팔에는 항상 굵은 주사 바늘이 남긴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카페가 여전히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곳에서 기부하는 경험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처음 헌혈한 날, 저가 느낀 감정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날 온몸과 마음을 뒤덮었네요. 이렇게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건강한 사람이 30분만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것이 저를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전국 병원에서는 매일 몇십 명의 응급 환자들이 발생하고
그들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과다출혈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아버지가 제때 수혈을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셔야 했던 사실도 있어 어쩌면 당연한 감정이었습니다. 내 몸 안에는 많은 피가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헌혈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바쁜 의학과 수험 기간에도, 병원 인턴 수습 기간 동안에도, 심지어 국가고시 시험을 일주일 남겨두고도 헌혈 카페에 방문했던 이유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부지런하게 헌혈을 한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헌혈 카페가 저와 현재의 장인어른의 처음 만난 장소였기 때문이죠. 실은 처음 그분을 보았을 때 참 독특한 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갈한 양복 바지에 흰 셔츠, 넥타이를 착용하고 포근한 니트 조끼를 입은 남성은 평일 오전 시간대에 헌혈 카페에 오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더구나 그분은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두꺼운 영어 원서를 읽고 계셨습니다. 언뜻 살펴보니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 소설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흥미가 동해서 그분께 말을 붙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읽고 계신 소설이 궁금해서요. 당시 장인어른과 저는 바로 옆 침상에 각자 누워 팔에는 굵은 바늘을 꽂고 있었어요. 시간이 시간인지라 사람이라고는 저와 장인어른 그리고 서너 명의 의료진과 봉사자뿐이었죠. 제 뜬금없는 물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너무나 친절하게 소설의 줄거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 작가를 매우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자 눈에 띄게 안색이 밝아지시더군요. 알고 보니 저와 독서 취향이 몹시도 비슷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30분이 약간 지나도록 논하고 그분은 나에게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젊은 청년과 대화하는 것은 참으로 즐겁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혹시 부담스럽지 않다면 한 잔의 차를 대접해도 괜찮을까요? 나에게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연히 수업이 없는 공간이었고 자취방으로 일찍 돌아가면 쓸쓸할 뿐이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그분은 나에게 전혀 느끼지 못한 향수를 떠올리게도 하셨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지만 만약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정확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생전 독서를 아주 좋아하셨다는 말을 들어왔었죠. 우연치 않은 만남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근처에 위치한 찻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국가차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제게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어른스럽다고 말씀하시기에 일찍 아버지를 유심히 닮았다는 말씀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를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아버지께서도 이런 제게 대견해야 할 거라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께서 왜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찾으신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분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목회자였습니다. 마침 평일 예배가 끝난 뒤 여유가 생겨 헌혈을 하기 위해 방문하셨던 거였어요. 평소에도 종종 그곳에서 봉사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전에도 몇 번 스치듯 마주쳤던 기억이 나더군요. 사실 최근에 한 분이 말한 내용에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 귀를 의심케 하기 충분했어요. 제가 과다출혈로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그분께서도 수혈이 어려워 소중한 가족을 잃으실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이 한 15년 정도 전에 있었을 거예요. 나는 딸이 하나 있어서 결혼 후 5년이 지난 뒤에야 얻은 딸인데 아주 애지중지히 키웠어요. 이야기를 이어가시기 전에 그분은 입이 마르는 듯 차를 한 모금 들이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보니 대략 이런 이야기였다. 학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따님분이 지나가던 택시에 부딪혀 쓰러지셨다고 하더군요. 마침 부러진 뼈가 중요한 혈관을 찢어 놓았고 그 때문에 제 시간에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많이 흘리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겁이나 놀랐는지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께 연신 기도만 드렸어요.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아직 너무 어린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라
그분은 자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서요. 멀리서 간호사 선생님이 달려와서 저와 제 아내에게 상급된 얼굴로 마침 근처 병원에 따님 혈액형과 일치하는 혈액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니 늦어도 15분 내로는 수혈 받으실 수 있어요 하고 거의 탄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대화를 나누던 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왜인지 그분과 그 가족에게 벌어진 일이 마치 하늘이 주신 기적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분의 따님은 어린 나이지만 건강한 피를 수혈받아 복잡한 장시간의 수술을 무사히 견뎌냈다고 하시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의 긴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그러고 보니 최동준 군, 혹시 몇 살이세요? 그분은 은은한 미소를 띠며 나에게 물었다. 네, 저는 올해로 25살입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그분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다. 군대는 다녀왔어요. 저는 다시 답했습니다. 네, 2달 전쯤 전역했죠. 그러자 그분은 환한 얼굴로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혹시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딸을 소개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어안이 벙벙해졌다. 알게 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은 그분께 따님이 소개를 받은 상황이 조금은 갑작스러웠는데요. 그런지 심장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는지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시 친절한 표정으로 너무 부담 가지 않아도 돼요. 동춘권이 참 훌륭한 청년인 것 같아서 물어본 거니까 돌이켜보면 제 장인어른께서는 당시 저의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제가 정말이지 볼품없는 고등학생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낡아 빠진 체크 셔츠에 스크래치가 잔뜩 난 검정색 뿔테를 쓰고 대학교에 다닌 내내 외모를 단장하거나 연애를 하는 것보다는 어서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싶었던 1년이 가득했으니 당연한 모골이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대화를 나눠본 결과 너무나 좋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때 제 상황은 연애를 할 만큼 여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조심스럽게 거절의 말씀을 들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오른쪽 팔목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이더군요. 그건 바로 금빛이 번쩍이는 손목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분명 난생 처음 보았을 그 시계가 제게는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골똘히 생각을 해보아도 어디서 봤는지 기억조차 없는데 마치 어릴 적부터 보았던 물건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가가 갑자기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순간 예의를 잊은 채 그분의 팔을. 그동안 제가 관찰한 부분은 이런 점입니다. 관찰한 대로 예시를 통해서 분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덥석 잡았습니다. 저 선생님께서는 혹시 이번 시기에 구경해 볼 수 있을까요? 제 난감한 질문에도 스스럼 없이 시계를 벗어서 건네주셨습니다. 한동안 묵묵히 관찰한 뒤에야 깨달았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선명한 금빛과 도톰하고 값비싼 듯한 갈색 가죽띠, 결정적으로 시계 뒷판에 새겨진 부모님의 이니셜까지. 네, 바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선물 받으신 그 시계죠.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 순간에는 왜 그렇게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지 살면서 여태까지 꾹꾹 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눈물이 화산처럼 솟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대로 무릎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작은 덩치로도 3살짜리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참 개성 있어 보였을 것이며 분명 찻집안의 사람들은 신기한 구경거리 마냥 나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놀라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내려 앉아서 나를 고마워 안으며 천천히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라는 흔한 질문 한마디 없이 따뜻한 품으로 마치 나의 아버지처럼 달래주셨습니다. 한참을 눈물을 흘리고 콧물까지 쏙 닦고 난 뒤에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직원을 불러 따뜻한 차 한 잔을 주셨어요. 부끄럽지 않게 마구 울었던 나지만 울음이 멈춘 뒤 갑자기 귓볼에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창피함에 몸을 둘 바를 모르는데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사연이 있나 봐요. 사정은 묻지 않을게요.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가 지루했을 텐데도 들어준 보답으로 선물하고 싶으니 받아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거절을 했지만 그분께서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손에 시계를 꼭 쥐어주시고 나중에 사연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시계를 손에 꼭 쥔 채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듯한 기분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시계와 연관된 제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어요. 그분께서는 중간중간 탄식을 하시면서도 그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잘 자랐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참 고생하셨고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두툼하고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분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이건 하늘이 연결시켜준 운명이고요. 결코 손은 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말에는 짬을 내어 그분의 따님과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셨죠. 따님은 정말이지 그분의 인품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분이었어요. 게다가 외모는 또 어찌 그렇게 수려한지 또렷한 눈망울과 오밀조밀한 코, 앙증맞은 입술까지 하늘에서 내려준 것처럼 제 이상형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그 새하얀 피부는 또 어떠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분의 따님 역시 저를 꽤 좋게 봐주었더라고요.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종종 함께 만나 밥을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저의 고백으로 연인 사이까지 발전했고 알고 보니 그분의 따님 아니면 재현이는 말 그대로 따님이셨습니다. 저와 재현의 천생연분이더군요. 좋아하는 영화부터 시작해서 취향까지 모두 똑같았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모두 수국을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토시 하나 없이 모든 것이 같았어요. 연보랏빛 날개들이 오손도손 모여있는 것 같아서 남이 보면 우스운 묘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숫국을 보면 꼭 나비들이 날개를 쭉 펴고 다 같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식물원에 함께 갔다가 수국을 보던 재현이도 정말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고요. 결국 저희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올리게 된 이유는 갓 수련회를 마친 후였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정말 바쁜 시기였지만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좀 부끄럽지만 신혼 시절에 저는 너무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현이는 저를 너무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사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항상 힘이 되는 말을 아낌없이 해주었죠. 또한 여유로운 날에는 달걀말이나 볶음밥과 같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도시락까지 준비해 주었어요. 그것을 먹을 때면 정말로 어떻게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궁금해졌고 감격적이었어요. 덧붙여 말하자면 예식장에 들어설 때 어머니께서 저를 듬직한 신랑으로 보고 눈물을 흘리시곤 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결혼 당시와 같아서요.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고요. 가난한 집에서도 저를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하셨습니다. 정작 저를 장성으로 키워내느라 고생하신 건 어머니이시죠. 어머니와 재현이의 사이도 아주 돈독하답니다. 주말이면 재현이가 귀찮다며 쟤를 끌고 꼭 어머니 집으로 찾아오곤 해요. 혼자 계셔도 적적하실 텐데 제가 딸처럼이나 친구처럼 마음 놓을 수 있는 상대가 되고 싶다고 하시네요. 때로는 제가 없을 때도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드린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은 인기 맛집에서 먹고 신작 영화를 보기도 한다고 하네요. 어머니와 만나고 온 아내가 그것을 작은 입술로 자랑스러운 기분으로 소곤소곤 얘기해줬어요. 아들인 채로 있는 샘나기도 한다. 가슴 언저리에서 느껴지는 행복은 어쩔 수 없다. 결혼 후로 장인어른과 저는 가까이 지내고 있다. 금식에 의해 장인어른과 연결된 제 손목. 새 아버지같이 따뜻한 장인어른의 배려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의 손길로 만들어진 시계줄이 놀랍게도 제 손목에 꼭 맞는다. 손목 둘레가 똑같다는 어머니의 말에 웃음을 지었지만 사실 그 시계줄을 만질 때마다 아버지의 숨결을 느낀다.
느껴지는 바 상대방이 뜨겁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그런데 그분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금시계 대신에 저는 장인어른께 새 손목시계를 선물 드렸습니다. 텐사코 거부를 하시면서 손에 쥐어들어서 애를 썼지만 요즘에는 그 시계가 없으면 외출조차 못 하신다고 하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내 어머니는 종종 우리 세 식구의 집을 방문해 제 딸내미와 손녀를 만나십니다. 놓칠 수 없는 손녀를 둘러싸고 앉아 도란도란하며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내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보상받는 기분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게 나눠주신 끝없는 은총과 은혜 덕분일 것입니다. 심지어 몇 달 전에는 꼭 우리 아버지처럼 공장 사고를 당한 남자 환자분의 손가락을 다시 붙여드리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상을 입으실 때와는 달리 의학기술이 발전했고 이제는 아주 얇은 신경 조직까지도 전부 다시 이어붙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장장 5시간이 걸린 대수술을 마치고 수술방을 나설 때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자분의 아내가 직접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연신 감사하다고 하실 때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 턱끝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참느라 고생을 꽤나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아주 나중에 제가 죽어 하늘나라에 도착하면 저희 아버지를 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다고, 당신과 같은 사고를 당한 분께 다시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 주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별것 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인으로서 감히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들이 혈액 부족으로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저도 정식으로 의사가 된 뒤 수혈만 받는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떠나 보내야 했던 경험이 있을 정도이다. 물론 빈혈이나 각종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께서는 어려우실 것이지만 만약 저와 장인어른처럼 건강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헌혈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베푸신 혈액으로 얼마나 많은 이를 살릴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또한 혹시 아시나요? 이런 선행을 발단으로 제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럼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미래의 인연을 꼭 만나시길 기도할게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